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망리뷰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 흥행작은 아니고 이제 대형 한국에 올해 나오는 여름에 네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지금 차례차례 개봉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지금 네 번째 영화죠.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사실 올해 여름에 나온 영화 중에 가장 문제작이지 않을까. 이제 지명도가 이제 있는 영화들, 그러니까 흥행을 기대하는 좀 소위 말하는 텐트폴 영화들 중에는 가장 문제작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걱정은 좀 돼요. 예, 영화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영화 훌륭한데 이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좀 시원시원한 영화, 요즘에 특히 이제 그 트렌드에 따르면 사람들이 관객들이 이제 극장에 가서 막 좀 심각한 내용의 영화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뭐 특별한 뭐 일종의 짜릿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종류의 영화는 아닙니다. 일단 뭐 말하자면 뭐 파리 대왕이라든가 골든경의 일종의 뭐 그 밀실 영화는 아닌데 배경 분명히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묵시록 이후, 그러니까 이제 멸망 이후의 세계의 생존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만 지극히 한국적인 영화로 만들어졌고 상당히 은유적인 사회파적인 영화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내용은 물론 SF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영화의 전체 구도를 좀 보도록 하죠.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 주요 등장인물 지금 6명의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지금 가운데 있는 인물인 지금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 이 영탁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영화 등장 인물 이름상으로는 영탁. 이 영탁은 이 지금 뭐든지 무너져 버린 지금 뭐 이유는 모릅니다. 영화에서 그런 걸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멀쩡하게 남아 있는 유일한 아파트, 황궁 아파트인데 이 황궁 아파트의 지도자가 돼버린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궁 아파트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생존의 일종의 대표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의 실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심 인물은 두 명의 이제 신혼부부입니다. 박서준이 연기하고 있는 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602호라고 되어 있네요. 민성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박보영이 연기하는 어, 영화인가요? 명화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둘은 부부예요. 둘이 부부고 젊은 부부고 영화의 시작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 영화의 시작 부분은 이제 이 영화 아파트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나는데 어쨌든 줄거리의 시작과 끝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립적인 인물로 이제 약간 조용급의 인물입니다만 이제 나름 이 영화의 인간군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영 캐릭터가 있고요. 이 주민회, 자치회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김도윤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갈등의 주요 원인은 이 아파트의 구도, 즉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 있는 아파트 중에 생존자들이 갈 곳 없는 공간에서 일종의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제목이 붙어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즉 아파트죠. 그 아파트 생존해 있는 유일한 아파트의 세계. 영화 속의 대사에도 나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다 모두 망했으니까요. 아포칼립스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 비싼 아파트의 존재가 돼버린 거죠. 상대적인 우월성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제 이 영화의 설정은 이제 그런 설정을 배경으로 깔려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화의 시작점은 의미심장하게도 한국에서의 아파트의 그 역사. 한국에서 아파트가 이제 뭐 등장해서 이제 뭐 이제 추첨을 하고 이제 중산층들이 열광하는 그런 공간이 주공간으로서의 공간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 이제 이 아파트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욕망에 있는 깃든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마치 이제 계급 상승의 그런 공간 같은 느낌. 뭐 특히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하자면 뭐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서의 아파트의 역사가 나오고요. 영화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극중 인물 중에 한 명 박시우 배우가 노래를 하는 윤수일의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로 엔드 크레디트가 올라갑니다. 중간에도
이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라고 하는 노래를 갖다가 이 영화 극 중에서 이병헌 캐릭터가 영탁이 노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배경상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매드맥스 같은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폭력적 위계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완전히 멸망한 세계 이후에 그런 세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야국강식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죠. 마찬가지 그런 세계긴 하지만 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라고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그 말처럼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사유를 담아낼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갈등적 요소들의 경우에는 그런 설정들과 이 욕망을 이 아파트에 대한 진입의 문제 등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물론 공간이 공간인 만큼 일종의 이제 그런 서사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들과 같이 결합이 되지만 주요 갈등 요인은 이 내부 갈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외부적 갈등, 그러니까 흔히 뭐 워터월드도 그렇고 매드맥스도 그렇고 이쪽에 빌런 세력과의 갈등이나 투쟁 같은 것을 예상하기 쉽지만 이런 걸 다 다루면 특히 뭐 좀비물 같은 경우들도 그렇죠. 비슷한 그 경향을 띤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좀비물도 있죠. 그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뭐 국내에서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던 영화죠. 네, 살아있다. 뭐 영화 살아있다 이런 영화 있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 살아있다라는 영화랑 거의 유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살아있다 포스터, 그죠? 이제 배경이 갑자기 이제 이 아파트 공간에서 소수 이 좀비들이 된 세상에 유일하게 이제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은유로 풀어져 있는 영화였죠. 살아있다는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그 지극히 한국적 공간이죠. 사실은 이 중산층의 공간이 이제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거의 한국에서만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유독 중산층들이 열광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의미를 좀 묻는 영화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공간들이고 그 속에서 일종의 이기심이죠.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존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또 묻고 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심각하게만 다루고 있지 않고 이것이 물리적인 이제 그런 공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세상은 무너져 버렸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100%이 인물들이 악마화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들은 이제 일종의 외부의 세력들을 봉쇄하고 이렇게 이제 이 아이맥스 포스터에 나와 있네요. 봉쇄하고 자기들만의 일종의 성을 쌓아서 자기들 이제 입주민들만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투쟁을 벌이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대립의 구조가 김선영 배우가 연기하는 부녀회장의 경우는 사실 한국의 아파트에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김선영 배우가 최근에 드림팰리스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소재 영화들의 또 주인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또 공명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되게 이기적인 그 주민회 회장님을 역할을 했던 배우분도 나오시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 김도윤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자기만 살아남는다는 존엄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조소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반 영론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우리 가족이 먼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권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인간들은 아마 선택이 쉽지 않겠지만 뭐 타인의 희생을 시켜서라도 우리 가족이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난 이 주민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중에서 재밌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이병헌이 연기하는 이 영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병헌은 영화 속의 첫 장면에 등장하지 않고 영화의 이제 전반부의 경우에는 이 세상이 멸망한 다음에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박서준의 기억
그 다음에 이제 박보영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이제 그 가장으로서의 박서준에 대한 그런 부담감 같은 설명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화재 사건이 나오고 이 영화 앞부분의 경우에는 무너져 있는 이 황궁 아파트, 남아 있는 유일한 황궁 아파트에 진입한 외부인들. 나중에는 이 외부인들을 심지어 부를 때 바퀴벌레란 말로 부르는데, 그 외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건이 납니다. 그 화재 사건에 뛰어들어서 그 화재를 끈 인물이 이제 바로 이병헌이 연기하는 영탁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은 영화 중반부에 가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관객들에게. 그래서 이 인물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인물은 왜 그렇게 감정이입돼서 우리 주민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덤비고 희생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던져져요. 물론 이 아포칼립스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 이병헌 캐릭터의 경우에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 설정들이 일종의 이 인물의 그런 과잉된 행동의 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병헌 배우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을 상당히 뛰어나게 연기한 약간 좀 강박적인 인물이죠. 그런 인물의 연기를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갈등 상황들 여기서 이제 이 앞부분에서 주민 이제 자치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제 부동산 값을 올리기 위하거나 좀 담합에 대한 의심까지 들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 대표자로서 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들의 희생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이병헌 배우의 캐릭터가 이제 자치회장으로 이제 김선영 캐릭터에 의해서 부녀회장에 의해서 추대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조직이 구성돼서 하는 첫 번째 일이 재밌는 일인 거죠.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지금 자신들의 황궁 아파트에 진입되어 있는 외부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배경상으로 봤을 때 겨울이고요. 그 겨울에 이 외부로 쫓겨난 이 사람들은 사망할 확률이 높죠. 물론 이 황궁 아파트에도 식량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정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속에서 갈등이 싹 트고 있죠. 이 부부 사이지만 박서준과 박보영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일종의 그 조직들이 이제 활동하는 장면들이 요소가 되는데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을 집어넣었어요. 말하자면 여기 박서준 캐릭터는 어쩌다 보니까 이병헌 캐릭터가 그 화재 장면에 뛰어들어서 이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그 속에서 일종의 방범단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보영 캐릭터는 이제 여기서 간호사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간호사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제 의무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박시우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제 이병헌 캐릭터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이웃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배우 이름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기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이병헌 캐릭터의 이제 정체가 이제 이 박시우 캐릭터에 의해서 좀 달려져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영화의 중반부 이후의 플롯인데 약간 스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던져 놓으실 거고,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캐치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의 양상들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제 일종의 재밌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병헌 캐릭터와 김선영 캐릭터가 일종의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에 의해서 이제 배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배급을 하려면 식량이 필요하니까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니까요. 다 무너져서 어디선가 이제 부서져 있는 공간에선가 뭔가 식량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식량 조달의 책임자로서 이병헌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그 대원으로서 방범단이자 대원으로서 이제 박서준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박서준의 관심은 사실은 이제 박보영 소시민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소시민의 모습으로 이상주의자라기보다는 영화 속의 설정도 가족이 없이 큰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오직 박보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 조력자가 되는 인물이죠. 박보영은 간호사라고 하는 인물이
답게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영화 스틸에도 보고 있지만 이제 아이의 그림이 나오죠. 아이가 자기 직접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하고 또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 아이하고의 좀 그런 애틋한 감정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는, 그리고 아파트의 이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품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은 이제 그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고 얽히고 설키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사실 있습니다. 영화적 긴장감인데 그 긴장감이 어차피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거는 그 빌런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고 그 빌런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제거했을 때 느껴지는 액션적 쾌감 정도가 매드맥스 시리즈에서도 느껴지는 정도지 사실 암울하거든요. 뭐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그리고 생존이 최선의 방식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폐쇄적인 주민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이제 지금 주민 수칙이 보이죠. 주민 수칙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구조 안에서 자기들의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애랬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들은 이제 식량을 조달한다는 이유로 일종의 길을 나서는데 그 길을 나서서 결국은 이제 원하든 꼭 100% 의도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스포일러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중간에 쉬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영화는 전문가 별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아파트라의 의미를 묻는다라고 하는 사회 의식과 드라마적 긴장감이 잘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탄탄한 영화이고 배우들의 연기들이 상당히 폭발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가 장르적 쾌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드라마적 긴장감 그리고 영화적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드라마적 긴장감이라든가 이 트위스트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연관되는 스토리상으로는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도 좀 연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또 뭔가 멸망되어 있는 세계 이후의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전개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스포를 좀 숙여놓는다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누군가의 인물은 어떤 인물은 결국 이 아파트의 원래 주민이라기보다는 이 아파트에 들어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여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은 아이러니하지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파트 외부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쳐놓은 담장 외의 세계를 지옥으로 봐요. 물론 지옥입니다. 근데 영화의 거의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꼭 그럴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설국열차의 세계도 결론도 그런 건데 이게 한국판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뭐 다 까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외부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울타리 안의 세계에서 오히려 그 안에 나름의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신선하게 본 영화였고요. 영화들의 인물들은 되게 현실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과장된 인물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액션 드라마로서의 요소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쾌감적 요소들은 별로 없죠. 항상 인물들의 경우에는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주변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이 좀 더 노골적인 그런 인물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물론 일련의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끔찍한 사건이 나중에 드러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에 대한 그런 군상들의 모습을 꽤 훌륭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고그레트 유토피아는 약간 이 아파트라고 하는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를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런 장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에다가 묻어놓은 되게 굉장히 독특한 위치의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인 영화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질문의 상황들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그냥 이거 그 현실과 영화를 굳이 분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는 세계보다는
좀 더 이제 그런 즐거움을 더 얻었으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 영화가 좀 편하기만 한 영화는 일 수도 없겠죠. 하지만 일단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존엄의 문제를 과연 우리 사회가 잘 유지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사실은 되게 던지고 있죠. 우리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외부에 대해서 뭐 꼭 비단 아파트만이 아니라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경우 상당히 많고 지금 어차피 출산율도 낮은 나라에서 뭔가 좀 새로운 유입의 인구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굳이 인정하지 않고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수많은 사례 드림 팰레스라는 영화를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그 영화에서도 언급되었던 일종의 그 아파트 값 때문에 첨예한 대립들이 벌어지는 상황들도 있고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 영화가 다루는 이야기들은 일단 멸망의 세계 이후긴 하지만 현실의 우리의 세계와 결국 공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 나왔던 그래서 이 영화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 영화의 BP 그러니까 흥행 그 수익률 자체가 한 400만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영화가 너무 묵직한 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일반 관객들이 과연 이 영화를 잘 수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되게 배경 자체가 가상상하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리얼리즘적 전통의 사회파적 영화적 전통에 좀 충실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의 감독은 엄태화 감독인데 엄태화 감독의 전작들이 조금 이렇게 판타지적 성격이 좀 강한 영화들에 비해서 이 영화도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좀 냉철한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이야기들을 하드보일드하게 좀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라서 약간은 100% 관객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 좀 두렵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합니다. 뭐 영화를 보고 즐기는 건 관객의 몫이니까요. 그건 제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혹시 이 영화를 접하신다면 여러 생각들을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소마시네마의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